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 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고 공지하며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송 전 대표를 돌려보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에 대해 국민의힘은 꼼수 출두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났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이루어질지 주목되는데 성사 여부는 민주당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7% 올랐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6% 넘게 내리면서 1년 2개월 만에 3%대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할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 이후 핵 공유 혹은 핵 주권에 대한 개념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한미 안보 동맹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둘러싼 논쟁, 오늘은 여당 의원 시각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한미에 이어 한일 정상 간의 만남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삼국 안보 협력이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중러 외교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일본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한일 정상회담, 양국 정부도 공식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뉴스큐 먼저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 주 일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라며 정상 간 셔틀 외교 본격 가동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하게 되면 셔틀 외교 복원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함께 오는 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일본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일 당시 서울에 방문해달라며 기시다 총리를 초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답방으로 이번 방안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의 본격 재가동을 알리는 시작점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은 건 지난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찾은 이후 5년 5개월이고요.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차원으로 보면 지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입니다. 애초 기시다 총리는 여름쯤 방한할 거로 예상됐는데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어제 YTN에 출연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에 방한한다면 한일 관계 정상화, 특히 셔틀 외교 정상화를 더 빨리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달 중순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 전 의견을 듣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애초 굴욕 외교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한미로 이어지는 큰 그림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잡은 거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지난 윤 대통령 방일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직접 표명할지 관심사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셔틀 외교를 막 복원한 만큼 좀 더 신뢰가 쌓이고 여론이 좋아지는 과정이 더 필요할 거로 보인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일본 정부 역시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윤 대통령과의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좋은 기회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도쿄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방금 전에 대통령실 입장 들어봤고 일본 정부도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도 우리 정부의 발표에 맞춰 서면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오는 7일에서 8일 한국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안이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때 윤 대통령과의 셔틀 외교 재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현지 동행 기자단에게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はい、諸般の事情が許せば、5月7日から8日の日程で韓国を訪問する方向で調整中です。3月に 네, 그러면서 이달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전 조기에 한국을 방문하면 한미 정상 간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속도를 더하고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9일 지방 언론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는 자신이 한국을 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 방안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는데 배경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애초 기시다 총리의 방안은 오는 19일에서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후 여름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 내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반발 여론도 상당한 만큼 여론 추이를 보면서 방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미 정상회담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평가하며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시다 총리가 신중론에만 기대서 한일 관계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일 양국의 재무장관 회담도 7년 만에 열려 셔틀 회담에 합의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 송도에서 열린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올해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추 부총리는 여기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5대국 복원이 조속히 완료되길 희망하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과 글로벌 수출 시장에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니치 재무장관도 한일 양국은 당면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북한이 연일 워싱턴 선언에 연일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핵 미사일 도발을 벌이는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선언에 날을 세우는 중국에 대해서도 과잉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워싱턴 선언에 거세게 반발하며 선제 핵 타격을 위협한 데 대한 반응을 묻자 한미 정상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방어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확장 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북한이 먼저 제공했다는 겁니다. To advance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s well as its destabilizing and dangerous rhetoric, requires a series of prudent steps to strengthen deterrence, which we think are elaborated through the Washington Declaration.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 전 중국과 사전에 소통했는데도 중국 정부가 거세게 비난하는 이유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중국 반응은 중국 정부가 답할 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지난주 국빈 방문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중요한 기회였다며 중국이 과잉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And so there is no reason for the PRC to overreact or to turn this into something that it's not. 미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과 외교적 해법을 추구한다는 언급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워싱턴 선언이 한국을 당장 안심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대신 군축을 통해 북한 핵무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눈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수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누구에게 공천을 주고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태영호 의원이 2차례 전화를 걸어와 보좌진에게 설명하다 보니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 같다며 사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영호 의원도 SNS 입장문을 통해 해당 녹취에 나온 발언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 섞인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면서 당 차원의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을 하지 않은 게 팩트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어 태 최고위원이 공천 관련 발언은 없었고 본인이 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도 사실관계는 조사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분명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태 최고위원이 쏟아냈던 야당을 향한 무리한 비난이 대통령실의 공천 압박에서 기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그 배후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 계획했던 조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변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구속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주변 말고 나를 구속해라. 검찰 조사를 받겠다던 송 전 대표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대신에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송 전 대표는 오전 10시쯤 이곳 검찰청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겠다며 검사실에 연락을 요청했지만 연결되지 않으면서 실제 조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현관에서 발을 돌린 송 전 대표는 대신 취재진 앞에 서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는데요. 현재 검찰 수사는 윤석열 정부가 기획한 정치 수사라며 정권 비판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은 부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 수사 형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진행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을 비판한 발언인데요.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다가 막히니 자신의 주변으로 별건 수사에 나선 거라고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후원금을 자신은 한 푼도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 자체에 대해선 후보였던 자신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의 녹취록에서 자신이 언급된 데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녹취록이라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3만 개가 되는 녹취록의 일부 내용만 추출해서 말한 것의 신빙성은 검찰과 법원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송 전 대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검찰이 압수수색 자료 분석과 참고인 등 조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 실제 소환을 공식적으로 통보할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기존에 파악한 9,400만 원어치 봉투 살포 혐의를 넘어서서 경선 자금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 상태입니다. 앞서 송 전 대표가 언급했던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서 또 캠프 지역 본부장과 상황실장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했던 자료를 검찰은 현재 분석하고 있는데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등 조사를 통해 자금 전달 과정 전반을 어느 정도 재구성한 뒤 송 전 대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분석됩니다. 송 전 대표는 별건 수사라고 규정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는 거라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기존 일정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자, 이렇게 조사는 불발이 됐고요.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간의 첫 접견 자리에선 양측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 여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송 전 대표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하고 입장도 밝혔는데 관련해서 여야 입장 알려주시죠. 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게이트로 궁지에 몰리자 야당 탄압, 정치 검찰 주장을 펼치기 위해 정치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동시에 향후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자진 출석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돈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정면으로 본인한테 물어볼 것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라. 이런 어떤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 내 일각,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지도부 대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지금 지도부가 진상조사 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답답하다고 말했고, 이원욱 의원도 지도부가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돈봉투 의혹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가 거세지면서 내일 진행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 관심받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당선 인사와 함께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다만 박 원내대표는 협력을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국가의 장래에 관한 이런 일들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일 것이다. 대통령께 야당 대표의 회동이 대화정치복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조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박 대표님께서 잘 좀 이끌어 주시고 저도 할 역할이 있으면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비공개 대화에서는 이진복 수석이 박 원내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고 원한다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수석이 말했다고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먼저 만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과의 접견에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도 만나 민생 우선 정치복원의 원칙에 뜻을 모았습니다. 또 무쟁점 대선 공약에 대해 여야 수석들이 모여서 함께 처리해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 재청구 대신 불구속 기소를 선택했군요. 그렇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지난 3월 말 검찰이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같은 혐의입니다. TV조선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는데 검찰은 방통위 관계자들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 한 위원장의 주도로 TV조선 점수를 일부러 낮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회 통해 시민단체 출신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앉혔다고 판단했는데요. TV조선에 대해 평소 부정적인 시각을 받고 있던 한 위원장이 재승인을 막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통상 4년이었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부당하게 줄였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 과정을 수차례 걸쳐 보고받았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걸 넘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은폐할 걸 지시했고 또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보도 자료까지 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오늘 한 위원장과 함께 평가 점수를 사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모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피의자 6명은 누구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도 정리해 주시죠. 지난해 9월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방통위 간부 2명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를 구속해서 먼저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위원장과 다른 심사위원 2명까지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진 않았는데요. 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되면 앞으로 재판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검찰이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법정 싸움이 전개될 텐데 한 위원장은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자신은 보고받은 내용이 없고 일부 의원이 심사 과정에서 정당하게 점수를 바꾼 것뿐이란 취지입니다. 이처럼 한 위원장과 검찰의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 시작 후 처음으로 내일 감사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소명합니다. 전 위원장은 내일 오후 1시 감사원 감사위원 7명과 감사원에서 만나 본인 입장을 설명하는 대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의혹 등 복무기강 해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영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모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모레 오전 엽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천화동인 6호 명의자인 조모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배당금 283억 원을 차명원으로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국빈 방미의 최대 성과로 워싱턴 선언을 꼽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 안보 동맹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평가했지만 정치권에선 방미 결과에 대해서 엇갈린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관련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하고 제가 딱 3주 전에 이 예. 자리에서 배웠는데 그때 주제가 도감청이었거든요.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 도감청 의혹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가 질문이었는데 답변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시간 때문에. 네. 덧붙이신다면 이번 회담에서 좀 거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게 이제 미국 당국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사실로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그 뭐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참고로 미국과 우방국 및 동맹국은 물론이거니와 예. 미국과 불편한 관계인 중국, 러시아도 이 문제 미국의 조사에 있기 이전에 그 뒤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정상회담 의제로 그걸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일단 미국의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 또 의원님께서 이쪽 기세, 옷 기세 70주년 네, 동맹을 네. 기념하기 위한 어떤 기념 배지라고 네, 해야 네, 되나요? 네, 그걸 달고 오셨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성과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이제 신 의원님만 모셨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서 좀 질문을 네, 네. 드리겠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보 동맹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후속 조치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NCG라고 하는 이제 실무 협의 그룹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구체화 나가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합의한 뭐 정보 공유의 문제, 어떤 핵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또는 뭐 의사결정, 지휘 통제, 그에 관련된 연습 이런 전반적인 분야까지 네. 앞으로 이제 양국 정상이 선언적으로 한 것을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게 뭐 대통령의 요청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속 조치 그리고 워싱턴 선언과 말씀하신 그 NCG 발족으로 한미 간의 핵 공유회가 가동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그 개념 논란이 계속 여전한 상황인데 그 핵심을 좀 질문 드리기 전에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핵 공유에 대한 개념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형인데 마침 어제 조태용 실장이 출연을 해서 핵 공유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면서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언론에서 핵 통제 동맹, 핵 억제 동맹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그 개인적으로 예. 조태용 실장은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의 당국의 이제 최상위자로서 예. 동맹이 미국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워싱턴 선언의 한국 측 입장과 느끼는 온도차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은 네. 이제 우리가 통화가 핵 공유라면 66년도에 나토 핵 공유로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 2년 후에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예. 뒤로는 미국이 선언적으로 확정 억제나 이런 공약을 한 적은 있지만 예. 핵 운용에 관해서 특정국과 구체로 논의한 게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핵 공유로 느끼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네. 미국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글로벌 리더로서 핵 공유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인정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그걸 인정했을 경우에 핵위협에 시달리는 다른 우방국과 동맹국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네. 비확산의 문제가 여러 가지도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태용 실장은 공식적으로 네. 동맹국의 미국을 배려한 발언이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쪽에 포커스 맞춘 사실상 핵 공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게 더 적절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김태효 차장의 입장을 네. 포함해서 사실상 핵 공유 네. 입장이 더 맞다. 김태효 차장은 우리 국민에 대한 메시지고요. 예. 조태용 실장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 정도 뉘앙스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상회담 이전부터 대통령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핵 공유 또 나토 이상의 어떤 강력한 억제를 언급을 했고 미국 국가안보실의 에드 케이건 선임국장이 또 핵 공유의 기준이 핵무기의 통제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선긋기를 하면서 이제 핵 공유 개념 논란으로 번진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신 의원께서는 사실상 핵 공유에 더 가깝다고 예, 그러니까 생각하신다? 왜냐하면 예. 그 선임국장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핵 예. 통제권이 없어서 핵 공유가 아니라면 예. 나토도 핵 공유 아닙니다. 핵 통제권을 네. 유무로 가지고 하면 앞으로 핵 공유란 말은 영원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 통제권은 네. 나토든 어디든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분이 나토와 비교를 해서 정책 협의체는 출발을 했지만 예.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됐다는 점을 부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토에 배치된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네. 미사일이 아니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과 같은 공중 투하탄입니다. 네. 즉 구식이고요. 한 500여 발 이내로 극소수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나오는 네. SSBN 전략 핵잠수함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은 나토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핵미와 비교되지 않은 전술핵도 있고 전략핵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한 대로 케이건 국장은 미국 측의 어떤 국제 외교적 용어로 설명을 한 것이고요. 네. 저희는 군사 안보적인 우리가 수혜반 우리 한국 국민이 느끼는 감정에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용어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 네. 네, 하지만 또 외교 용어다 보니까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논란으로 번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논란이 국내 정치적 논란이고요. 미국도 보시면 선임 국장이란 분이 네. 뭐 이렇게 제가 뭐 그분을 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우리는 고위 당국자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그 3, 4급 우리 대통령실 행정관 같거든요. 행정관이 네. 낮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워싱턴 특파원 언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오세아니아 아시아 담당, 유럽 담당 이게 선임 국장들이 있는데 대개 이런 분들이 와서 미국의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답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어떤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한 게보다 네. 좀 실무 당국이 맞겠네요. 고위 당국보다 실무자가 나와서 네. Q&A를 했다. 물론 그게 미국의 정부의 의도에 전혀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좀 가볍게 미국의 입장을 정리를 했고 그 뒤로 한미 당국의 책임 있는 당국끼리 이에 대한 논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이걸 네. 바라보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치 논쟁하는 것은 예. 대한민국밖에 없고 미국은 사실 논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여론을 그렇죠. 감안한 발언이고 조태용 실장은 미국을 배려한 발언이라고 예.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리하고 다음 질문 네.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NCG 같은 경우는 차관복급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거든요. 사실 정리해 보면 정상회담 열리기 전까지는 기존의 한미 차관급 안보 협의체 그러니까 EDSCG가 재가동할 거란까지가 이제 나온 소식이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EDSG는 2018년에 한번 열리고 예. 사실상 이제 중단됐었죠. 문재인 정부 동안 중단됐는데 이제 그것을 복원하느냐 네. 아니면 새로운 협의체를 만드느냐의 고민에 있어서 네.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었다. 그건 비록 차관복급은 같지만은 네. 분기 1회 정례화를 시켰습니다. EDSG는 네. 언제 열릴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못 열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수시로 또 열릴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네. 과거에는 외교 국방 2+2 당국자였는데 이제는 양국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로 해서 외교 당국뿐만 아니라 정보기관까지 망라합니다. 그리고 네. 그게 결정된 사항은 중요하게 바로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장관이나 차관이 다른 일도 있는데 이것만 실무비를 맨날 며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관은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혹자는 또 MPG는 뭐 장관급인데 예. 우리는 차관복급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네. 사실은 우리는 SCM이나 MCM 같은 기존 장관급 합참의장급 협의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고 차관보 신설됐기 때문에 MPG와 단순 비교는 좀 적절치 않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다자에 비해서 이거는 양자기 때문에 훨씬 심층 깊은 논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좋은 그 툴이 출발했다고 보고 네. 단 한 가지 예.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하느냐는 결국 앞으로 한미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고요. 네. 일단 그 출발은 했는데 그 출발을 결과까지 풍성하게 하려면 한미 당국에 보다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토의 NPG와는 비교를 방금 하셨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EDSCG 같은 경우도 재가동을 해서 이제 기존의 논의가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과정에 한국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그때의 논의와 이 NCG가 창설되고 나서의 논의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 참여의 어떤 범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EDSG는 계략적으로 정책적 성격이 강했어요. 예. 그러니까 상징적 성격이 강했고 그리고 정례화를 명시를 하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부에서 한 마지막 하고 난 뒤에는
그다음부터 5년간 안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아까 말한 외교 국방 2+2였는데 예. 이게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정기적으로 한다. 그리고 네. 정보 공유부터 매우 구체적인 분야까지 막 나간다는 점에서 실행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로 이렇게 네.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권 일각에서 사실 독자 예. 핵무장 주장이 나왔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핵 주권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어떤 사설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보수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듣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NPT 체제와 핵에 관한 상당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NPT 가입은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비밀 핵무기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50 정권,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은 NPT 체제를 준수하겠다 그러고 네.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9번째 대통령입니다. 그 세 분의 민주당 계열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네. 대통령 나왔습니다. 이 9개 정부가 동일한 입장이에요. 동일하게 NPT를 준수하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책적 결심이었고 네. 그리고 미국이나 자유세계는 그걸 믿어줬어요. 그런데 마치 그전에는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가서 미국의 핵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것은 좀 잘못된 오해나 잘못된 일이다. 정직한 팩트는 이렇게 돼 있다. 정확한 팩트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목은 NPT 의무 이행을 재확인한 점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 보니 핵에 이를테면 좀 거칠게 족쇄를 채웠다. 그러니까 자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비판에 대한 설명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원래부터 우리가 해왔던 거거든요. 연속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NPT 체제가 핵국가 P5 국가 외에 나머지는 못하게 한 거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핵 개발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데 그것을 미국이 허락해 준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상회담 때 우리 지금부터 핵 개발하겠습니다. 미국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네. 도울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비밀리에 한 겁니다. 북한까지도.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한미가 승인하에서 한국이 비확산 NPT를 탈퇴하고도 국제 제재를 안 받고 핵무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고 한 것은 제가 봐서 핵과 NPT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부족한 데서 오는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외교 전문가의 어떤 분석 들으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NPT 관련해서 그 미국이 지키려는 NPT 조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를테면 한국을 위협하는 가상 적국이 핵을 개발해서 핵으로 위협할 때 자위권 차원에서 이를테면 NPT를 탈퇴할 그러니까 자주권, 그러니까 탈퇴할 권리도 있는데 이거를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족쇄를 달고 온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NPT 체제의 네. 그 10조인가 11조인가 예. 국가 안보적인 이유로 탈퇴하는 권한을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예. NPT 체제는 무슨 강제 조항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예. 이 강제 조항이 무슨 족쇄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대신 5개 국가는 핵국가를 가지는데 나머지 국가가 탈퇴를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게 들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이 자체 개별 국가가 핵을 개발하지 않아도 핵을 자체가 가진 것과 똑같은 효과를 하기 위해서 바로 주는 것이 미국의 과거에는 해구산에 대한 공약이었죠. 지금 네. 확장 억제라고 그럽니다. 이런 공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GDP의 통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남을 것이냐, 북한의 길을 갈 것이냐는 것은 선택지는 물론 한국이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선택지인가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NCG 얘기를 했고 워싱턴 선언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또 SSBN,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할 예정인데 아까 NCG 같은 경우는 정례화의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연 4회라는. 네. 근데 이제 SSBN 같은 경우는 정례화는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년에 한 번, 뭐 몇 달에 한 번 이런 게 없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핵무기 같은 고도의 민감하고 전략적인 무기를 언제 온다. 아마 지금 말은 했지만 한 번쯤은 네. 기항에서 부상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예. 그 다음부터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SSBN은 그 미국의 이제 우리
원자력 미국의 잠수함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SSN이라고 그냥 재래식 무장을 했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SSN이라고 그러고요. 네. SSB는 핵미사일을 탑재한 14척의 오하이급인데요. 네. 이거는 무슨 공개를 하고 어디 오고 이 고도의 보안인데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요 자막에도 나오는데 미국의 핵전력 3축 중에서 예. 그게 이제 SSBM에 나오는 SLBM, ICBM 전략 폭격기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사실은 강력한 것이 SLBM입니다. 그러니까 1경력뿐만 아니라 살아남아서 보복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제2경력도 동시에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SSBN이 이렇게 선언한 것만 하더라도 중국하고 북한한테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 이후 새 이정표 역대급 성과라는 반응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야당을 중심으로는 경제 분야가 아쉽다, 특히나 들러리였다 이런 반응인데 여기에 대해 반론하신다면 어떠십니까? 저는 뭐 그거는 좀 동의할 수 없고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반도체나 네. 인플레이 감축법 같은 건 사실은 법이 작년에 통과했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상원 구조를 보시잖아요. 단지 이제 올 4월에 넣은 시행령에 있어서 한국에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끼리 한국만 특별한 걸 구체화시켜 놓으면 다른 나라 입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일단 시행령이 한국에 불리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이 피해받지 않도록 충분히 하겠다고는 긍정적인 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멘트 하에서 앞으로 우리가 협의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게 정상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답을 안 내놨다고 정상회담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워싱턴 선언, 한미 동맹의 원칙은 평화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의 반응을 들으셨을 텐데 긴장이 좀 고조되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질문 드리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의 원칙도 그렇고 국제법의 원칙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지구상에서 지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하고 있고요. 북한하고 중국이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각종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력을 갖추고 힘을 갖는 것은 바로 이번에 워싱턴 선언 그리고 자유세계와 연대 이런 것들이 평화를 위한 억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평화를 깨는 귀책 사유는 러시아, 중국, 북한에 있다. 우리는 합법적이고 당연한 자위권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보나 외교도 중요하지만 당장 중국만 놓고 봤을 때도 비과세 장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질문 드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과의 여러 가지 경제적 당장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후의 역사를 보면 한 46년간의 냉전, 30년간의 탈냉전, 그리고 탈냉전의 현명성의 상징이 뭐냐면 중립외교, 균형외교, 우리 같으면 안미경중, 전략적 모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급망 재평부터 작년도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신냉전으로 가는 구도가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중국, 러시아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한계 기초화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활법을 찾을 것인가, 활로를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함께했고요. 또 민주당 의원과도 인터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야당 의원에게 대신 질문할 거 알려주실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전 세계에 정상회담 출발 전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상회담을 그냥 이렇게 비난 일색으로 하는 야당이 지구상에서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야당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제1당입니다. 그러니까 비판만은 비평가의 목이고요. 제1당은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비판만 하지 말고 훨씬 뛰어난 국민의힘 우리 윤석열 정부보다 훨씬 뛰어난 대안을 좀 물어봐 주시고 그 대안이 아주 합리적이면 제가 당정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안까지 포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하락했습니다. 석유류 가격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추세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7%로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최근 석 달 새 1.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6개월 연속으로 5%대를 기록하다 2월과 3월에는 4%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3%대는 14개월 만입니다. 석유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세 둔화를 이끌었습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6.4% 내리며 석 달째 하락했는데 2020년 5월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휘발유가 17%, 경유 19.2%, 자동차용 LPG는 15.2% 떨어졌습니다. 농축수산물은 봄철 채소류 공급이 회복되면서 오름폭이 줄어들며 전월보다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양파는 상승한 반면 국산 쇠고기와 쌀, 배추 등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는 지난달 예정됐던 요금 인상이 미뤄지면서 23.7% 올랐지만 전월보다 상승폭은 둔화했습니다. 반면 개인 서비스는 여행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6.1%가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4월은 서비스 물가의 상승폭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농축산물, 공업제품, 전기가스 수도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총지수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4.0%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근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소비자 물가에 비해 더딘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계청은 하반기에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나 국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연일 치솟던 물가 오름폭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6.3%로 정점을 찍었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대까지 보시는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시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건 1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물가 지표가 꺾이는 양상이지만 외식 물가는 반대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과 밖에 나가 가족 식사할 일 많으실 텐데요. 외식 물가는 더 치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대신 부담이 덜한 점심으로 예약을 바꾸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외식 메뉴 삼겹살 가격은 어떨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략 지금 200g을 우리가 1인분으로 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9,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비해서 13%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4인분 하면 거의 8만 원 되죠. 거기에 이제 상추나 고추 이런 가격, 농산물 가격도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10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4명이 가서 4인분만 먹지 않죠. 여기에 고기 좀 추가하고 음료나 찌개, 공깃밥까지 곁들이면 그나마 저렴한 메뉴를 골라도 4인 가족 외식비가 10만 원을 가볍게 넘는 겁니다. 다른 메뉴들은 어떨까요? 한국소비자원의 서비스 가격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월 대비 냉면, 비빔밥, 짜장면 모두 10% 이상 올랐고 김밥은 13% 이상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이니까 집에서 배달 앱으로 치킨이나 시켜 먹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치킨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의 주력 메뉴가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인상됐는데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치킨 한 마리에 음료라도 추가하면 3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외식 물가만 나홀로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밀가루, 주류 등 가공식품과 공공요금, 인건비 상승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지난달만 해도 소주가 10.8%, 맥주는 9.8% 오름세를 보였고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과 인건비도 외식업체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확산하고 소비 문화가 바뀐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외식 수요가 늘었고 평일에 최대한 아끼다가 한 번에 고가의 외식을 즐기는 이른바 응축 소비도 외식비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인 것은 맞지만 외식 물가에서 확인했듯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최근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전기, 가스 요금까지 고려하면 물가 불안 요인은 여전합니다. 정부도 경계심을 잃지 않고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 물가 3%대 하락을 체감하기까지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재무장관도 셔틀 회담에 합의했다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한일 간의 외교 일정들이 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일 안보실장이 내일 서울에서 안보실장 회담을 연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안보실장 방한, 2014년 야치 쇼타로 국장 방한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거의 10년 만에 방한을 하는 거고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한일 NSC 경제안보대화 출범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일 안보실장이 내일 만나서 경제안보 대화를 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좀 더 내용이 보강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한 차례 무산됐던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주요 정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쟁점에 대해서 내년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게 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 이부입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어떻게 열리고 있습니까? 네,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 열린 첫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논란으로 한 차례 무산됐었는데요. 지난달 노동계는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좌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주 69시간 근무제를 윤석열 정부에 권고한 연구회라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자위원 측이 오늘도 모두 발언해서 권 위원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긴 했지만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 동안 공익위원 제시안을 따랐는데 올해는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결국 내년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을 것인가가 관심인데 협상 과정에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네, 우선 양대 노총은 올해보다 약 25% 오른 12,00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공식 요구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과 함께 2019년부터 최저임금의 정기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가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지난 2018년이 16.4%로 가장 높았고 2021년엔 1.5%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지난 2년간은 5%대 인상률을 보였는데요. 이번 인상률이 3.95%를 넘으면 내년 최저임금은 10,000원이 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오는 7월 노동정책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0,000원 이내로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는 건데 지난 2017년 제도 개선 TF에선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대로라면 위원회가 오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첫 회의가 열리는 만큼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제 부담과 여론 악화 우려로 지연된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시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면서 결정만 되면 긴급하게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조만간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0원 안팎 인상될 가능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차액 결제 거래 CFD를 하는 개인 전문 투자자가 매년 급증을 해 2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 보고서에서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 전문 투자자가 2020년 말 16,626명에서 2021년 말 24,365명으로 1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중 CFD 거래 규모도 70조 1천억 원으로 2020년에 30조 9천억 원 대비 2.3배로 폭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키움증권이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투자업체 라더견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소합니다. 키움증권은 라 대표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라 대표는 김익래 회장이 시간 외 대량 매매를 통해 다우데이터 주식을 매도한 뒤 주가 폭락이 이어졌고 이를 통해 600억대 차익과 함께 증여세 절세 효과를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키움증권 측은 김 회장의 주식 처분과 폭락 사태는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라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 올해 들어서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말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15,29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5,410명보다 2.8배 많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고액 수급자가 급증한 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5.1%로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던 건설노조 간부가 결국 숨졌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늘 낮 1시쯤 소속 간부 양모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씨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양 씨는 다른 조합원 2명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에서 8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서 YTN이 보도한 서울 은평구의 전세 사기 수사 대상이 된 임대인은 알고 보니 주거지로 쓰면 안 되는 상업용 빌라를 상당수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피해자들도 이런 상업용 빌라에 살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임대업자를 입건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난 1일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진 A씨. 6년 전 A씨가 들어간 서울 은평구 집이 하필이면 근린생활시설, 즉 상업용 빌라라서 돈을 받아내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 보험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YTN 취재 결과 임대업자 E씨가 은평구에서 보유한 상업용 빌라만 수십 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세인이 그 사람 거에 있는 경우는 주의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저희는 소유주를 이제 체크를 하죠. 권세 같은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건립되는 건축물로 주로 목욕탕이나 체육관 같은 상업용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일반 주택보다 건물은 더 높게 지으면서 주차 공간은 더 적게 확보해도 됩니다. 때문에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상가용 건물을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곳에 살게 된 세입자입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곳이라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세입자의 채권도 최후순위로 밀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근저당을 잡아놨다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무척 낮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업자 이 씨가 애초에 이 점을 노리고 근린생활시설만 골라 사들였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합니다. 좀 나쁜 케이스인데요. 이게 세입자는 주택인 줄 알고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주로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2030, 지식도 부족하고요. 경험이 좀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집을 값싸게 제공해주려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 노인네들 이런 거 내가 돕고 사는 사람이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3억이 나왔어요. 또 종합부동산세가 남은 것도 없이. 뭐 대출 이자고 뭐고 살 수가 없어요. 날짜 놀라고 막느라고.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무자본 갭 투자로 무리하게 주택 개수를 100채 가까이 늘려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깡통 빌라를 이용해 전세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위조해 돈을 챙긴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70대 여성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일당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에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15채를 산 뒤 임차인과 맺은 전세 계약을 월세로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에게 속아 돈을 빌려준 피해자는 17명 정도로 피해액은 8억 원에 이릅니다.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신탁부동산에 멋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수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들이 구속됐습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부동산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주고 보증금 7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공인중개사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아파트 8세대를 소유주인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한 뒤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위법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과실도 없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과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등의 혐의로 65살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확인됐으며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고 직후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내는 치료 중에 사망하고 남편 역시 크게 다쳤습니다. 제주경찰청은 10대 학생을 꼬드겨 성착취물을 만들고 소장한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채팅앱에서 만난 10대 학생에게 담배 등을 사주겠다고 한 뒤 모텔 등에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압수된 성착취물 중에는 초등학생 관련 성착취물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거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시장에선 구원투수라고 부르던데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부도 위기에 놓인 지역은행을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 모건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은행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설은 일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가는 앞으로의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조영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 모건 품에 안깁니다. 자산 2,300억 달러, 총 예금은 1,000억 달러에 이릅니다. JP 모건 회장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초 120달러 수준이던 주가가 98% 폭락하자 금융 전반으로 위기가 번질 것을 우려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투자은행을 빼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무너진 워싱턴 뮤추얼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의 파산이기 때문입니다. Pleased to say that the regulators have taken action to facilitate the sale of First Republic Bank and ensure that all depositors are protected and the taxpayers are not on the hook. 인수자가 확정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이어 올해만 세 번째로 은행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은행권 위기 확산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되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은행들이 신용 기준을 높이면서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因为他们主要是中小型银行和区域性银行的客户嘛，那么他们下一步的支出啊、投资再扩大生产啊，还有他们下一步的经营成长业绩啊等等，都是带来较大的不确定性和风险。 샌프란시스코 본사를 비롯해 8개 주에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지점 84곳은 JP 모건 체이스 은행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미 금융 당국도 퍼스트 리퍼블릭의 모든 자산을 압류해 인수 작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일 채무 불이행,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6월 초엔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거라는 것이 최선의 추정이라면서 아마 1일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조치를 무책임한 볼모 협박이라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이든 대통령은 1일 메카시 하원 의장을 비롯해 양당 상하원 지도부와 통화를 하고 오는 9일 부채 한도 상한 문제에 관한 백악관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지점에서 금리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미국 LA에서 열린 밀컨 연구소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올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7%로 예상된다며 내년까지 물가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당히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 성장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며 올해 성장률이 2.8%로 둔화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불과 3% 정도로 회복되고 향후 5년간 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오는 4일 코로나19의 공중보건 비상상태 선언 유지 여부를 재논의합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WHO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4일 오후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의 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밝힌 이후 3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열린 직전 회의에선 중국 내 확진자 증가 등이 변수가 돼 비상사태 선언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을 방문할 때 오는 12일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를 코로나19 공중 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국토안보국은 오는 12일부터 육로나 배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반격을 예고한 가운데 러시아는 원거리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선 철로가 폭파되면서 화물열차가 탈선하기도 했는데 당국은 파괴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예고에 러시아는 미사일 공격으로 응수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Павлоград, Дніпропетровська область. Ракети терористів забрали життя 2 людей, зовсім молодих хлопців. Мої співчуття родинам.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러시아에 대한 분노 수준을 높이면서 반격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크림반도 유류 저장고를 겨냥한 공격이 자국군 소행이라고 밝히고 병참기지 파괴는 반격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 브리안스크 지역에서 선로 폭발 사고로 화물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사고가 고의적인 파괴 공작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Все оперативные службы на месте, они работают и ищут именно ДРГ, ищут тех, кто подорвал данно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полотно. 그동안 러시아 철도에 대한 고의 파괴 공작이 있었다는 보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러시아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전쟁 시작 이후 처음입니다. 러시아 중요 시설에 대한 파괴 공작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현재 군사 전문가들도 우크라이나가 오는 9일 러시아의 전승절에 맞춰 러시아 내 주요 도시와 접경지 등에서 테러 공격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공세 전 러시아 내 도시들에서 소규모지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테러 공격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가 전했습니다. 안드레이 클린체비치 군사정치분쟁 연구센터장은 우크라이나 군이 오는 9일까지 영토 깊숙이 침투를 해 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고 공격 목표는 브란시크를 포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 도시들이 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3주째로 접어든 수단 정부군과 신속 지원군 사이의 무력 충돌로 80만 명이 탈출할 수 있다고 유엔이 전망했습니다. 아부두 디엥 유엔 수단 인도주의 조정관은 화상 브리핑에서 수단의 분쟁이 2주를 넘어서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전면적인 재앙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라우프 마조우 유엔 난민기구 고등 판무관보는 지금까지 수단 주민 7만 3천여 명이 국경을 넘어서 피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조우 판무관보는 7개 이웃 국가로 81만 5천 명 이상이 피신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 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노조가 노동절을 맞아 최대 규모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화염병과 물대포, 최루탄까지 등장하는 등 과격한 양상을 띠면서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군가 차량에 불을 놨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건물에까지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이 막아보려 하지만 몰려드는 시위대에 힘이 붙입니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의 노동절 시위입니다. Nous tout ce qu'on veut c'est qu'il abdique et puis qu'il retire sa réforme. Voilà. 경찰 대응도 한층 강경해졌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엔 어김없이 물대포 세례가 이어집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최루탄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급기야 시위대와 경찰이 직접 충돌하면서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On sera encore nombreux à être là. Ça, on gagnera à la fin, j'en suis convaincu. J'en suis convaincu. 프랑스 내무부는 300여 곳에서 80만 명 가까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파리 55만 명 등 230만 명이 거리로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 개혁 반대 여론과 노동절이 겹치면서 최대 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세계 노동자 단체 등도 힘을 보태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We hope that the mobilization will indeed change still the law and the decision that has been taken, and that's also the reason why we are here with a huge delegation of international trade unions.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여러 도시에서 일어난 시위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 있었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 대평원 지대인 일리노이 중부에 모래 폭풍이 덮치면서 고속도로에서 9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쯤 55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해 최대 90대의 차량이 추돌 혹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돌풍이 불어 인근 농장의 흙과 모래가 한꺼번에 일면서 운전자 시야를 가린 게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포함해 17개 국가를 종교자유특별우려국 CPC로 지정할 것을 미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들 국가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CPC 지정 권고 대상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바 등 17개 국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습 체제의 상징으로 딸 김주애를 자주 공식 석상에 등장을 시켜 여동생 김여정을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일본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탈북한 북한 전직 고위 관리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고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김주애가 김정은과 함께 공개 석상에 자주 등장한 이후 김여정이 김정은 부녀로부터 떨어져 있어 끝에 서 있는 모습이 자주 보도가 됐는데 이는 의도적인 구도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후계자는 딸이 아니라 아직 공식적으로 무대에 등장하지 않은 아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경제활동과 주민의식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를 오는 11월쯤 공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는 통일부가 2010년부터 탈북민과 방북 경험자 등 매년 400명가량을 면접 조사해 작성한 것으로 유관 기관에만 공개됐던 보고서를 공개 발간으로 방침을 바꾼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해당 보고서에 출신 지역과 직업, 성별 등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통계 분석과 탈북 시기에 따른 북한 사회의 변화 모습도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나 공개 처형 등 그동안 비공개했던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 보고서도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습니다. 네, 지난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2주 뒤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날 예정입니다.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긴밀해지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잘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이 문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까 여당 의원께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결국 원칙은 평화 아니겠습니까? 대전제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이게 보는 데 따라 시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북한의 핵 위협을 현재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이제 평화와 협상을 기대하는 측에서 보면 긴장을 고조하는 것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우리나라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독자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쪽에서 보면 NPT를 왜 지키겠다고 했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다가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정부, 현재 우리 정부가 추구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어떤 그 대응책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보면 현재보다는 확장 억제가 훨씬 강화됐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핵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은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미 동맹이 70년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핵을 포함한 한미 동맹이다 이렇게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핵 잠수함이 한국에 이제 기항을 할 수 있다라고 공식화가 됐는데 이것은 살펴보면 1991년 한반도 비핵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술핵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처음으로 이제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하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이 핵무기에 관한 한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정권이 핵으로 공격을 할 경우 종말을 맞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핵의 그 결정권을 최종적으로 가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핵 보복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그런 입장은 굉장히 강화됐고 격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일 정상 간의 만남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예상보다 더 서두르는 모양새 아닙니까? 네, 이제 그게 보통은 이제 그 히로시마 G7 회의 다음에 열릴 걸로 생각이 됐는데 조금 전에 보도하신 것처럼 굉장히 빨라지고 있단 말이죠. 이번 주에 이제 그 양국의 그 안보실장들이 또 만나기로 했는데 굉장히 일본 쪽에서 좀 서두르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다른 이유라기보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가 일본이 의장국인데 기시다 총리가 이 회의를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각국 각 지역의 문제들을 기시다 총리가 좀 이렇게 끌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한일 관계 플러스 미국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부분을 기시다 총리가 느슨하게 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기시다 총리는 지금 이집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서 G7 의장국으로서 아프리카 문제, 이집트에 지금 이집트에 가 있는데 바로 아래가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단 문제에 대해서도 G7은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본이 동아시아의 안보, 긴장 정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목소리를 정리를 하고 G7 정상회의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 한반도에 먼저 와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가는 게 훨씬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3월 16일 윤 대통령 방일 이후 50여일 만에 이제 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와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결국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한 조치인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우리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기대치가 좀 낮은 게 현실이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 사이가 뭐 일본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우리나라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이제 일본이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일본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빅터 차라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의 관리들은 현재 일본의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응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뭔가 좀 일본이 좀 더 나서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백악관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빅터 차 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그 근거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을 때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기시다 총리에게 일종의 압박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시다 총리는 이전에 3월 달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역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개선한다. 이 강제동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역대 일본 정부는 사과를 한 정부도 있고요. 오부치 전 총리처럼 또 사과를 하지 않은 정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만한 얘기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일본 정부도 좀 계속 부담을 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뭔가를 내놓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그것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새로운 입장일까? 그것은 좀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 그 공동성명 보면 타이완 해협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중국이 위험한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또 경고성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완 문제는 뭐 이제 우리나라가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밝힌 게 작년부터 벌써 정상 공동성명에서만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이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한미 정상이 타이완 문제를 공동 성명에 언급한 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언급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공동 성명 문안에 대만 해협, 타이완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넣었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당시 우리 정부가 넣고 싶어서 넣었다기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넣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데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타이완 문제에 우리가 연루되거나 타이완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때문에 중국이 보복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중국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2016년에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을 했죠. 경제 보복을 했고 그것이 바로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강압입니다. 경제를 무기로 한 강압. 그것을 통해서 보복을 했는데 무엇을 보복했냐면 한류를 중국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수,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 그 이후에 일체 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어떤 공연은 거의 금지됐습니다. 영화 상영은 아주 제한적으로 자선을 베풀듯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보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코로나가 끝나서 한국에 관광객이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적으로는 올 수 있는데 단체 관광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제 보복을 지금도 중국이 하고 있다. 이 점을 그냥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묶어서 질문 드리면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지속하는 것이 중국의 보복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중국과의 관계를 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외교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미 동맹 강화는 불가피한 건가요? 적어도 현재 이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네. 굉장히 분명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네. 어제 조태용 안보실장이 YTN에 이 자리에 와서 네. 답을 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조태용 실장은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도록 국제 정세가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모호한 전략, 균형자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 명확성을 가도록 국제 정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얘기는 세계가 가치 중심의 국가 간 협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이제 중국과는 굉장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것은 적어도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한 거고 모호한 입장을 더 이상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고 네.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우리 정부는. 예. 러시아 반응도 궁금합니다. 워싱턴 선언이나 한미일 공조를 러시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러시아는 비교적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례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워싱턴 선언이 영내 그리고 국제 질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어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데 이걸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보면 로이타 회견 때 우리 대통령이 한 말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군사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보였었던 러시아의 반응에 비하면 네. 이 정도 반응은 굉장히 좀 원론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짧게 그러면 한러 관계까지 짧게 좀 언급해 주시죠. 네. 네, 한러 관계 굉장히 어렵죠. 이걸 뭐 하루아침에 누가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러시아의 무기를 사실 지원해 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서방 미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서 이제 답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번 그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발다이 클럽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한국의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질문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에 우리는 지금 한국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무기를 지원해주면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답을 이제 맺었는데 네. 러시아와도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뭐 이렇게 이번의 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입장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침 이제 장호진 차관이 러시아를 한 일주일 내에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대사로 있다가
들어와서 공관장회의 참석 도중에 이제 차관으로 영전이 됐는데 다시 이제 러시아를 차관이 돼서 가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쪽 고위인사들하고 좀 접촉이 있을 텐데 네. 그때 우리나라 입장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중러 관계에 대해서 좀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남 거제 한 유흥주점을 거점으로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유통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네, 경찰은 이런 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한 주점에서 외국인 여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알고 보니 마약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뒤에 환각 증세를 보여 이상한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해양경찰이 최근 거제의 유흥주점을 거점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15명을 검거했는데 모두 외국인입니다. 유흥주점 업주와 종사자들, 또 이 주점을 드나들던 손님인 외국인 선원이나 양식장 노동자들입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유흥주점과 주점 운영자, 접대부,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선원 등 피의자들의 인적 사항과 각자의 주거지 등을 파악한 후 유통 총책과 상위 판매책, 중간 판매책과 일선 판매책은 모두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덜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만 이용해 거래했습니다. 치밀함을 보였으며 유통 총책은 상위 판매책이 배신하면 외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해양경찰은 검거한 15명 가운데 7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남해안의 조선소 밀집 지역에 비슷한 유통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킥보드 가운데 20%가 한 차례의 충격에도 제품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용 킥보드 주요 브랜드 10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개 제품은 내리막길 주행 속도에서 충격을 가했더니 플라스틱 부품이 손상되거나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개 제품은 장애물 위를 일정 거리 주행했더니 앞바퀴의 너트가 헐거워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 일부가 모레 용산 어린이정원으로 재탄생합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이 끝나고 추진할 예정인 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산공원 조성에 앞서 대통령실 청사 앞쪽의 30만 제곱미터를 용산 어린이정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용산 이전과 함께 국민과 소통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용산기지 반환 성과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1년간 준비를 거쳤다면서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에 예고한 대로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되면 그 다음 월요일인 29일이 빨간 날이 되면서 사흘 연휴가 생깁니다. 석가탄신일과 함께 성탄절도 올해부터 대체 공휴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린이날이 포함된 이번 주 후반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과 어린이날인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비와 함께 어린이날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프로축구 40주년을 맞아 신설된 K리그 명예전당 1회 대상자로 최순호, 홍명보, 신태용, 이동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창설된 K리그 명예전당은 선수, 지도자, 공헌자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지도자 부문에는 김정남 전 유공 감독과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초대 헌액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헌혜식에 앞서 동료와 스승, 가족 등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추천사를 낭독하고 헌액자들을 소개했고 수상자들의 과거 모습이 담긴 특별 영상도 상영됐습니다. 프로농구 인삼공사와 SK가 최후의 대결 챔프전에서 2승 2패로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매 경기 명승부 속에 남은 게임은 대학 동기 오세근과 김선영의 활약에 달려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 경기 만원 관중 속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 인삼공사와 SK의 챔피언 결정전은 2승 2패, 팽팽한 균형 속에 마지막 3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규리그에 이어 챔프전까지 통합 우승을 노리는 인삼공사는 36살 노장 오세근이 어느 때보다 눈부신 활약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3차전까지 매 경기 20점 이상의 득점을 올리는 등 4경기 평균 20.5득점, 10.8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 저희 선수들 진짜 한 발씩 더 뛰어갖고 꼭 값진 우승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네. 오세근에 맞서는 SK의 선봉장은 단연 정규리그 MVP 김선영입니다. 알고도 못 막는다는 자밀원이와의 2대2 공격, 이른바 몰빵농구로 SK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선영이 주춤한 2, 3차전을 연달아 내줄 정도로 김선영의 경기력은 곧장 SK의 승패로 연결됐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또 한번 분위기를 또 잡으면 좀 놓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분위기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오세근과 김선영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중앙대의 52연승 대기록을 합작한 대학 동기입니다. 2011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나란히 전체 1순위와 2순위로 프로에 뛰어든 뒤 우리나라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동지에서 적이 돼 경쟁해온 두 선수가 30 중반의 나이에 다시 한번 양보할 수 없는 운명의 대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에 완연한 봄 기운 느끼기 참 좋았죠. 서울 기온이 23.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14도로 아침에도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강원과 경북 지역은 대개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14도, 광주는 1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높겠고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26도, 광주는 2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어린이날인 금요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중부지방은 모레부터 많은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어린이날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